안녕하세요. 유드시맨입니다. 오늘은 NPL에 대해서 간단히 미니 특강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. 여러분의 회원님들께서 NPL에 대해서 문의를 해 주셔가지고 미니 스터디를 준비해 봤습니다.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사실 NPL이라는 것은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. 수익 구조나 그 수익의 계산 방식 또 접근 방식도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경매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 NPL에 대한 전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시간 대비 효율성이 조금 떨어진다 라고도 판단이 돼요. 그래서 경매를 진행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필수사항들만 요약을 해서 NPL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게요. NPL은 Non-Performing Loan이라는 영어의 약자입니다. 대출로서 효력이 없는 채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. 그래서 부실채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은행에서 근저당을 잡고 대출을 진행합니다. 그리고 매달 대출 이자를 상환하도록 되어 있지요. 그런데 채무자가 어떠한 사정에 따라서 이자를 연체하게 되고 그 이자가 약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, 무수익 여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. 은행에서 봤을 때는 이미 3개월 이상 연체가 되었기 때문에 차후로도 대출 이자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예상되는 대출 그 자체를 부실채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. 이미 부실화된 채권을 어떻게 은행은 처분하는가, 그리고 이 NPL은 어떻게 유통이 되는가,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. 은행이 대출을 해줍니다. 그죠? 그리고 그 은행의 대출이 부실화가 이루어집니다. 그런데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은행의 총 대출 금액에서 부실채권을 1% 이내로 유지하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. 또한 BIS 비율이라 해서 은행과 일반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가지고 은행이 자금을 국제시장으로부터 끌어올 수 있는데요. 국제시장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경우 약 8% 이내의 BIS 자기자본 비율을 유지해야 합니다. 결국 부실채권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 은행이 채권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이 될 수도 있고, 이 BIS 비율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. 대손충당금이라고 해서 그 부실채권만큼 자기 자본이 묶이게 됩니다. 그러면 부실채권은 이자를 받지 못하는 부실한 채권인과 동시에 그 부실채권만큼 대손충당금으로 묶이게 되니 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을 효율적으로 유통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은행은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이 부실채권을 정기적으로 매각을 합니다. 보통 많게는 몇천억대에서 몇백억 단위로 NPL을 매각을 몰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. 첫째로는 SPC라고 해서 페이퍼 컴퍼니를 은행이 만들어요. 그 은행이 만드는 페이퍼 컴퍼니의 이름이 제 몇차 몇차 유동화 전문 유한회사라는 식으로 등기에 적힙니다. 결국 은행이 SPC를 만들어서 부실채권을 매각을 하고 BIS 자기자본 비율은 회복이 되는 상태에서 손실이 있는 채로 결국 이 SPC는 폐업을 하게 되는 식으로 진행이 되죠. 이 SPC 유한회사를 통해서 다시 부실채권이 매각이 되고, 어쨌든 유통을 시작한 부실채권은 주로 AMC라는 자산관리회사로 매각이 됩니다. 몇십억 단위로 분할을 해서 AMC에서 부실채권을 매수해 가죠. 그러고 나면 이 AMC가 자산관리회사가 개인이나 법인에게 다시 부실채권을 매각하게 됩니다. 결국 개인과 법인은 은행에서 파는 큰 단위의 NPL을 사기에는 자금적으로 부담이 됩니다. 그래서 AMC로부터 나누어진 작은 NPL들을 주로 매수하게 되는 거죠. 개인과 법인 투자자가 NPL을 거래하는 방식은 크게 대위변제, 론세일, 사후정산 방식, 이 세 가지로 나뉜다고 보시면 간단합니다. 개인과 법인이 결국은 이 부실채권을 매수해서 부실채권의 채권자가 된다고 했는데요. 지금 현재 법상 개인이 NPL을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은 대위변제의 방법밖에 없습니다. 대위변제는 결국 채권자, 그러니까 은행과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서 내가 이 채권을 인수하겠습니다 하고 그 채무자의 대출 자체를 갚아주고 그 NPL의 채권자가 되는 방식이고요. 가장 많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방법이 이 론세일과 사후정산 방식인데요. 론세일은 은행에서 직접 바로 살 수도 있고 자산관리회사를 통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대부 법인이 매수를 하는 방식입니다. 간단합니다. 채권을 양수양도하는 방식이죠. 그냥 사고 판단하는 뜻입니다. 사후정산 방식은 AMC로부터 매수하는 통상적인 방식으로
낙찰 조건부에 해당합니다. 예를 들어서 이 AMC와 개인 또는 법인이 계약을 합니다. 일단 너가 이 부실 채권을 가지고 있어라. 내가 이 채권을 너희에게 살게 라고 계약을 하고, 단 이 채권을 배당받기 위해서 낙찰할 수 있는 가격 얼마에 쓸 것이다. 그렇게 되면 배당을 받게 되고, AMC와 본인 또는 법인이 수익률을 분할하자 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하고 채권을 인수하는 방식인데요. 실제로 이 대위변제나 론세일에 같은 경우에는 등기에 나타납니다. 등기부등본에 대위변제 또는 확정채권 양도를 형태로 등기부에 파악이 되는데, 이 사후정산 방식 같은 경우에는 등기에 나타나지가 않아요. 자산유동화법에 의거해서 전자공시제도로 이용하기는 하는데, 다만 경매하시는 분들이 이 물건 사후정산 방식으로 NPL이 매각된 거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경매정보지에 나타난다는 것이 유일합니다. 예를 들면 이런 물건인데요. 등기권리상에는 근저당이 하나은행으로 되어 있고 임의 경매도 하나은행이 했습니다. 그럼 이건 아주 일반적인 근저당에 의한 임의 경매라고 파악할 수 있지만, 실상은 가보면 이 하나은행이 대신 AMC라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자산관리 회사로 이미 NPL, 즉 부실 채권을 매각한 사례에 해당하지요. 등기에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경매정보지 아래쪽에 이런 문구가 뜨면 NPL이 붙어 있구나. 그러면 이 NPL을 AMC를 통해서 누군가가 매수를 했을 것이고, 그 매수한 사람이 사후정산 방식으로 낙찰조건부로 들어올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. 실제로 AMC가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NPL이 매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러면 계속해서 NPL 상태로 유지가 되겠지만, 통상적으로 좋은 물건에 같은 경우 제3자가 결국 이 AMC를 통해서 매수를 하게 되고 통상 낙찰조건부 형태로 가기 때문에 이럴 경우 낙찰가가 높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실제로 경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채권이 얼마인지를 확인하기에는 상당히 복잡하다 또는 까다롭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, 이 AMC를 통한 NPL이 걸려있는 물건보다는 대위변제나 또는 확정채권 양도의 형태에 따른 물건에 대해서만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. 결국은 NPL 투자자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 NPL을 매수를 합니다. 수익을 내는 모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. 첫째는 배당입니다. 본인이 매수한 NPL의 원금과 연체 이자를 포함해서 배당을 받게 되지요.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배당 금액이라는 것이 채권 신고액이 아니라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경매정보지에 보면 이렇게 청구액이라는 게 있습니다. 이 청구액은 경매 신청을 할 당시의 청구액인 것이지, 경매 신청을 하고 감정평가를 하고 매각기일이 도래해서 유찰이 되고 하는 동안 계속해서 그 이자는 연체가 될 거예요. 그죠? 그러면 결국 마지막에 배당을 할 때 배당 신청하는 금액은 이 청구액에서 연체 이자가 추가로 더해져 있을 것이다 라고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. 결국 NPL이 가장 먼저 노리는 첫 번째 수익 모델은 이 원금과 배당 시점까지의 연체 이자를 같이 더한 금액, 그리고 이 금액이 채권 최고액보다는 낮은 금액으로 배당을 받고자 합니다. 예를 들어서 이 물건 근저당의 채권 최고액은 7억 3,500입니다. 근데 청구액은 6억 3,500입니다. 지금 이 사이에 1억 정도가 남아있죠. 이 1억에 어디엔가 연체 이자가 붙어서 7억 3,500만원보다는 작고 6억 3,500만원보다는 많은 금액을 배당을 받고자 진행하고 있을 것입니다. NPL 투자자의 수익 모델 두 번째가 매입입니다. 결국 좀 전에 말씀드린 사후정산 방식에 해당할 경우가 많은데요. 결국은 NPL이 걸려있으면 경쟁이 일어나고, 그래서 매수자가 과당 경쟁을 하게 되지만, 건물 A가 있는데 이 물건의 채권이 7억 3,500만원이 채권 최고액입니다. 근데 이 물건이 6억이라고 해요. 그러면 이 6억짜리 물건을 사기 위해서 이 7억 3,500만원짜리의 채권을 5억 3천에 예를 들어서 샀다. 그러면 이 물건에 경매를 집어넣고 이 경매가 원금과 연체 이자가 7억 3,500만원 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립니다. 그리고 나서 경매가 이루어져서 배당금이 7억 3,500만원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 때 이 NPL 투자자가 7억 3,500만원에 결국은 낙찰을 받아버리는 상황인 거죠. 매가가 6억짜리이기 때문에 다른 경쟁자는 6억 이상을 쓸 수 없습니다. 손해가 나는 입찰가가 되어버리기 때문이죠. 그런데 이 NPL 투자자는 결국 7억 3,500만원을 써도 그 7억 3,500만원이 결국 본인에게 배당이 될 것이고, 본인은 이 물건을 5억 3천에 샀는 꼴이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 사후 매수를 통해서 원금과 연체 이자를 채권 최고액까지 올리고, 그 채권 최고액이 매가보다 높게끔 만든 다음에 그 채권 최고액에 맞는 입찰가를 산정함으로써 다른 경쟁을 이길 수 있는 방식으로
NPL 투자를 하는 방식이 있다라는 거죠. 결국 이렇게 매입 형태로 들어오는 NPL은 AMC를 통해서 확인하기도 어렵다라고 했지만 이를 확인했을 때 우리가 낙찰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집니다.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경쟁자는 이 매입을 통해 들어오는 NPL이 아니라 배당을 받으러 들어오는 NPL입니다.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그래서 이 NPL을 산 채권자가 수익 모델의 첫 번째로서 배당을 받으러 들어오는데, 그러면 이 채권자는 얼마의 배당을 받을 수 있으며 이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얼마의 입찰가가 써져야 본인에게 배당이 다 될 것인가, 채권자에게 다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판단을 해야 되고, 우리는 이를 만족하는 입찰 금액을 방어 입찰가라고 말합니다. 그래서 과연 NPL이 있다면 그 NPL 투자자는 얼마의 방어 입찰을 할 것인가? 그러면 나는 이 방어 입찰을 이기고 내가 원하는 수익률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얼마에 입찰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결국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. 이번 자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.